자, 교재에 보면 동시에 항변권이라는 파트인데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예요. 이 파트가 있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우연부담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우연부담도 최근은 반드시 나오는 파트인데 우연부담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할 거예요. 왜 먼저 설명할 거냐면 좀 전에 배웠던 계약, 체결자 과실책임이랑 우연부담은 한 세트예요, 세트. 이게 세트 메뉴야. 젓가락 두 짝이에요. 서로. 같이 이제 봐야 되는데, 먼저, 이 우연부담이라는 것은 우리 중개산민법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연부담이라는 말 뜻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모르죠. 우리말이면 읽을 줄 아는데 왜 몰라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모르죠. 우연부담이라는 말은 일본이 한자 용어인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는 거. 손해 감수하는 사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데 손해를 보는 사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을 우연부담 진다라 불러요. 손해보는 사람 우연부담 진다라 불러요. 이 우연부담 용어는 537조, 538조 두 조문이 있는데 왜 조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임의규정이야. 그러면 임의규정의 얘기가 뭐냐면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쌍방에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렇지만 다른 의사가 있거나 특약이 있다면 의사대로 특약대로 하는 거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이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우연부담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냐. 말로 써볼게요. 우연부담은 일단은 후발적 불능에 발생, 후발적 불능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좀 전에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전제하자는 목적으로 간방에 불난 건물을 그 다음에 매매한 거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그리고 계약 체결자의 관찰의 문제 발생해요. 이건 후발적 불능의 문제예요. 후발적 불능의 문제이고 후발적 불능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자, 원시적 불능의 계약은 무효. 후발적 불능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써놓고 나서 내가 그걸 설명할게요.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왜 후발적 불능이 됐는가? 또 이걸 뭐라 부르냐면요. 이 우연부담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계약이 성립한 후에 쌍방의 의무를 지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쌍무계약에서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전속상해, 계약의 전속상해, 어떤 계약의 소멸상해 견연성이다 그래요. 견연성이라는 용어는 일반 한자 용어인데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쌍무계에서 발생한 문제, 이 문제가. 자, 쌍무계약에서 어떤 데 문제냐면 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이 성립한 후에 쌍방의 잘못 없이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매수인 잘못도 아니야. 쌍방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다는 거야. 쌍방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다는 거예요. 쌍방 잘못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부동산 매매를 체결했는데 예를 들면 천재지변 같은 거,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제3자들의 과실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매수인 잘못도 아니에요. 쌍방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좀 전에 설명했던 거야. 이런 건물 한 채를, 양편은 펜션 한 채를 갑과 을이,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예를 들면 3억에 4억 팔기로 11월 30일 계약서 썼어요. 계약금으로 관행액조사 10% 3천만 원 지급하고 잔금은 언제 치르겠느냐? 12월 30일 날 잔금 2억 7천만 원을 치르기로 계약서 썼어요. 도장 찍었어. 이 잔금 치는 날 법률용어로 잔금 치는 날을 이행기라고 그래요. 이행기를 정했어. 건물 매매가 맺을 때 건물이 존재했어요. 근데 잔금 치르기 한 일주일 전날 12월 예를 들면 23일 날 이 건물이 화재가 났어. 화재가 모두 소실돼 버렸어요. 잔금 일주일 전날 불이 나서 없어졌다는 거야. 이런 불능을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불러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건물이 불나서 없어진 건물이야. 간밤에 불나 없어진 건물이야. 이런 불능 무슨 불능? 원시업 불능. 원시업 불능은 이 계약이 성립됐더라도 이 매매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계약 자체는 무효이다. 무효이고 다만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무슨 책임을 진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진다. 이 책임을 져서 어디까지는 배상한다. 부대비용 정도 물어주는 실내이익은 배상해줘야 된다. 이건 이 문제예요. 근데 이건 후발적 불능이야. 그런데 말로 표현하면요. 계약 성립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했으나 막상 그 이행기 도래 전에 잔금 칠 전에 불나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인 계약은 이 건물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야.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에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불나서 없어진 건물을 매도인 매수인에게 이 약속한 날짜에 명도할래 명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냥 유효한데 이행할래 이행할 수 없잖아 지금. 계약 자체는 무효는 아니지만 원인을 따져봐야 돼. 왜 불이 났는가? 이 불난 원인이 매도인 지잘못으로 매도인 지잘못으로 불을 냈다는 거 지잘못으로 예를 들면 매도인 자기 잘못으로 이게 펜션인데 여보 이제 일주일 뒤에 잔금 받으면 우리 펜션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쓰자 잔금 받기 전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쓴다고 부부가 이제 여기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다 이 집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잘 안 하는 집인데 가끔 하면 좀 격하게 좀 격하게 부부싸움 하면요 항상 이 남편분은 뭐 찾아요? 도끼 찾아. 다 때려부시는데 아직 끝내지. 다 때려부시는데 도끼질에. 부인은요 더 화끈하신 분이야. 신들게 왜 도끼질이야. 그냥 휘발려 뿌려. 불 싸질러. 응?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홧김에 불 싸질러 버렸어. 그냥 휘발려 뿌려버렸어. 불 냈네? 지 잘못해서 불을 냈잖아요. 그럼 계약은 유효한데 약속한 날짜 이행할래? 이행할 수 있어 없어요? 이행할 수 없죠. 이때는 계약 위반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잘했다고? 이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계약 위반 책임을 지는 거야. 계약 위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일체 배상을 해줘야 돼. 매도인이 치렀던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 이행하지 못한 일체 손해상을 다 각오해야 돼. 이건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왜 불이 났는가? 이날 막 천둥번개 쳤는데 벼락 맞았대. 벼락 맞아 불이 났다는 거야. 벼락 맞아서. 이 경주 지방에 있는 건물인데 잠시 일주일 전 지진 나서 무너졌대요. 여름철인데 태풍이 불어갖고 다 그냥 무너진 거야.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쌍방의 잘못 없이. 얘 잘못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계약 위반 책임이 아니라 이때는 우리는 우연부담 문제로 넘어간다. 계약 유효하지만 이행할래 이행할 수 없고 우연부담 문제로 넘어간다. 이 편하는 거야. 그래서 얘 잘못이 있다면 매도인 잘못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넘어가고 매도인 잘못 없이 천재지변이나 또는 이럴 수 있잖아. 빌라 연료 매매했는데 잔금세 일주일 전날 옆집이 불을 냈어요. 불이 옮겨 붙은 거야. 이 건물에. 그럼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 천재지변이나 삼재 과실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우리는 뭐의 문제로 넘어간다. 계약 유효하더라도 이행할래?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우연부담 문제로 넘어간다. 우연부담 문제가 뭐냐? 모든 손해를 누가 감수할 것이냐. 매도인 잘못, 매수인 잘못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누굴 택하고 있냐? 우연부담에서 우리는 채무자주의를 택하고 있다. 우리는 채무자주의를 택하고 있다. 채무자주의가 뭐냐면요.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짓는 거예요. 매도인을 채무자라 불러요. 자, 채권자, 채무자라는 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민법 배우기 전에 채권자 그러면요. 돈 빌려준 사람, 채무자 그러면 돈 빌려간 사람, 뭔가 남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으면 채권자, 요구했을 때 뭔가 이행해야 되면 채무자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상식이고 채권, 채무자는 그 대상에 따라 바뀌는 거야. 자, 매매 계약이 처리됐어. 건물을 매매했어요. 지금 뭐가 문제됐어? 건물이 문제됐잖아. 매매한 목적물이, 매매 목적물이 문제됐잖아. 그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야. 왜? 매수인 매도인에게 약속한 날짜에 건물 인도해달라, 건물 명도해달라, 건물 넘겨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구하면 매도인 약속한 날짜에 건물 인도해줄 의무가 있잖아. 그럼 매매 목적물에서는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야. 매매 대금은요. 3억. 매매 대금은 매수인이 매도할 때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에서는 매수인이 채무자고 매도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야. 매매자 지급 안 하면요.
매도인 쫓아 지급해달라. 계약대로 대금 지급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목적에 따라서 차근차근 바뀌는 거야, 항상. 근데 지금 뭐가 문제됐어? 매매 대금 문제된 것이 매매 목적물이 문제됐잖아. 그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 되는 거고, 매매 대금에 관해서는 매수인이 채무자고 매도인이 채권자 되는 거고. 이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질 일은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민법 계약법 문제 풀 때 채무자 그러면 매도인. 이게 상상하세요. 응? 항상 우리는 부동산이 사례가 나와요. 항상 채무자는 매도인, 채권자는 매수인 생각하시면 돼. 항상. 그럼 여기서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치나 보세요. 자,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천재지변으로 이게 일주일로 저는 천재지변으로 불러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행 못하자. 계약 유예도 이행 못하잖아. 치렀던 계약금 어떻게 하고? 돌려받고. 잔금 치러, 잔금 안 치러요. 잔금 안 치르고. 모든 손해는 다 누가 봐야 돼? 매도인이 보잖아. 매도인이 우연부담 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받은 돈은 토해내고, 잔금은 못 받고. 천재지변으로 모든 소실된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감수하잖아. 우리 민법 매도인이 감수하는 채무자를 택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일방, 이제 매도인의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인은 자기 잘못 없이 천재지변 등으로 옆집이 불내서 이 매매 목적물이 소실돼 버리면 매도인 약속 날짜, 이날 10월 약속 날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 매매 목적물, 인도 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없는 집 어떻게 넘겨? 없는 집을. 얘 잘못도 아닌데. 소멸하는 거야. 그럼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대금, 지고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함께 소멸되는 거지. 소멸되는 거잖아. 그러면 쌍바의 잘못 없이, 매도인 잘못도 아니 매수인 잘못도 없이 매매 목적물이 천재지변이나 삼자가 소실했을 때는 매도인도 목적물이 면해지지만 다 매수인도 대금, 즉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치렀던 계약금은 돌려받고 잔금은 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쌍무계약에서 두 사람 잘못 없이 한쪽 사람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일반 채무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거다. 이게 이제 쌍무계약에서 뭐라 부르냐? 전속상의 소멸상의 견연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연부담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 우연부담 진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다음 같은 경우는 우연부담이 전환된다 그래요. 전환. 우연 넘어간다는 거, 전환된다. 어떻게 넘어가냐? 우연부담이 채권자주의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채권이 전환된다는 얘기는 모든 손해를 다 매수인이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아무런 말이 없다면 다 매도인이 지는 거예요. 받은 돈은 계약금 중도금은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세금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불러 없으면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치는 건데, 이 다음 같은 경우는 채권자, 매수인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연 전환이라 부르는 건데, 매수인이 진다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매도인은 채무자, 매매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도 잔금 지급을,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잔금 치르라는 거야. 매수인이 매매 목적을 인도받지 않고 잔금을 치러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매도인은 모두 인도하지 않고 대금 지급 요구할 수 있다. 왜? 모든 손실 다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우연히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경우 보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 맺으면 쌍방 간에 특약이 있다면 어떻게 특약 맺나 보세요. 자, 저 펜션 매매가 맺는데 일할 계약서 쓰는데 잔금은 이날 치르기로 했어. 계약금 3천만 원 치르면서 계약서 말미에 매매 목적물 명도시까지, 매매 목적물 인도시까지 모든 우연부담은, 계약서 썼어. 모든 우연부담은, 이게 특약이에요. 우연부담은 채권자가
채권자가 지기로 한다. 이 태양 넣고 도장 찍었어, 둘 다. 그런데 잔금 측이 일주일 전날 지진 나서 무너졌대. 잔금 측이 이행기 일주일 전날 벼락말 불났대. 그럼 매수는 잔금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치러야 돼. 뭐라 썼어요, 여기다가? 매매 목적물 명도시까지, 인도시까지 모두 우연부담은 채권자 치기로 한다. 썼잖아. 그러면 매도인의 목적을 명도하지 않고도 잔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야. 특약으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요. 그럼 이런 특약을 매수 입장에서 넣어야 돼요? 넣지 말아야 돼요? 넣지 말아야지. 근데 왜 넣었어? 왜 넣고 도장 찍었어요? 그렇죠. 몰라서. 이게 정답이야. 그냥 특약상. 그러면 우연부담이 뭐지? 채권자가 쟤야 나야? 이거 짚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잘 모르면 묻지가 않아. 특히 남자분들은 길도 안 물어봐. 막가 아무 데나 막가. 자동차 막가다 아닌가 봐. 또 돌아봐. 그러면 옆에 누가 아직 물어보지 그러면 조용히 해. 내가 아니까. 한 3번을 가보고 못 갈 때 비로소 물어봐요. 남자분들 길도 안 묻는데 남자분들 계약서 쓰러 가서 뭐 쓰다가 하고 있다가 우연부담은 채권자가 지기로 한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쓰는 건가 보다. 더 푹 찍었어. 불났대요. 잔금 치러달래. 내가 잔금 왜 치르니 했더니 짜잔 여기 썼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거냐 별거 아니지만 말로 하는 것은 증거가 안 돼. 글로 쓰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야. 항상 우리가 계약서 같은 증거를 남기는 게 뭐예요? 만일을 대비하는 거야. 별일 없어. 100건 중에 99건은 계약서 안 써도 말로 해도 다 지켜요. 돈 500만 원 빌려주면 차용증 안 써서 갚어. 근데 별일이 생기려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 근데 항상 법률의 문제라는 것은 뭔가 분쟁이 벌어지고 별일이 생겼을 때가 이제 이 법이 필요한 건데 그때는 판사들은요 물적 증거만 요구해. 말로 한 거, 정황 증거 인정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제 경험치에 의하면 한트 안에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 억울한 일이 뭐예요? 이거 이런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도장 찍었는데 이게 이런 뜻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글로 쓰는 것은 한자라도 모르는 글자가 있거나 한자도 마음에 짚히면 짚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히 하자. 항상 문제가 돼. 이거 안 했잖아. 그러면 매수인은 잔금 치러야 되는 거야. 특약이 있어. 임의정이 때문에. 또 하나는 이 경우. 그럼 매도인은 우연히 전환되기 때문에 매매 목적 인도하지 않고도 잔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잔금 치러야 된다. 특약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채권자가 누구라고요? 항상 계약법 배울 때 채권자로는 매수인, 채무자로는 매도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채권자의 기책사유로, 채권자의 잘못으로, 누구 잘못이라는 거야? 매수인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공실이야, 공실. 벼 있는 집이야. 잔금 치르기는 일주일 남았는데 매수인 매도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매도인 씨, 내가 일주일 뒤에 잔금을 치를 테니까 빈집이니까 공실이니까 미리 좀 수리 좀 하고 좀 들어가게 양해 좀 해달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미리 수리한다고 뭐 싱크대 고치고 뭐 도배도 하고 뭐도 하고 미리 하는 거예요. 잔금 치르기 전에 명도 받아서. 근데 벽난로가 있거든요. 내 노망이 뭐냐? 언덕 위에 하얀 집에 벽난로 있는 집에 한번 살아보는 게 내 노망이야. 벽난로가 있어 이게. 여보 날씨 쌀쌀한데 한번 벽난로 좀 한번 짚어보자. 마침 장작도 좀 있어. 벽난로 짚으려고 그러는데 불이 잘 안 붙으니까 신문지에 말아놓고 좀 붙여보지. 그래도 잘 안 붙어. 그 휘발유 좀 뿌려봐. 휘발유 뿌린 다가 신나를 뿌려버려. 불 싸질르고 왔어. 불 싸질렀어 그냥. 잔금 치기 전에 수리 미리 한다고 해서 불 싸질르고 왔어. 지 잘못으로 불을 냈어요. 잔금 치려도 안 치러야 돼? 치러야지. 누구 잘못이라고요? 매수인 지 잘못 불을 냈단 말이야. 미리 수리한다고. 잔금 치러야 채권자 기책사유가 있을 때. 위험이 전환되어서 이때는 매도인은 수리한다 불사질렀다면 매매 목적 명도하지 않고도 잔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는 채권자, 매수인의 매수인, 수령, 지체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위험이 전환되는 거예요. 채권자 수령 지체가 뭐예요? 잔금 치는 잔금을 못 치른 거예요. 원래 잔금은 이날 치르기로 했는데 당일날 연락이 왔어요. 하루 전날. 매도인 씨 너무 죄송합니다. 내일이 잔금 2억 치는 날인데 사정이 있어서 내일 잔금을 못 치겠습니다. 매도인이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그럼 미리 말씀해야지. 하루 전날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우리 나도 돈 쓸 계획이 있는데 어제까지는 돈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돈이 없을 때 갑자기. 응? 그렇지만 이틀 뒤엔 돈이 생긴대요. 딱 이틀만 양해해달래. 어떻게 하면 양해해야지. 이틀 뒤에 꼭 치르세요. 원래 잔금 지급자 12월 30일인데 1월 2일 날로 연기가 돼버렸어. 매수인이 돈이 없다고. 1월 1일 날 신년 새해 애들이 불장난 놀다 불사질 넣네 이거. 매도인 잘못 아니야? 매수인 잘못 아니야? 그럼 잔금 치러도 안 치러도 1월 2일 날 치러야 돼. 원래대로라면 언제 넘어간 거야 위험이? 10월 30일 넘어간 건데 잔금 지급을 못하는 와중에 네 잘못 내 잘못 없이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위험이 전환됐기 때문에 매수인 인전 1월 2일 날 잔금 치러야 되는 거야. 세 가지 경우에 특이하게 있을 때, 채권자, 기책수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 수령자, 잔금 지급이 연체되고 있었을 때, 이런 과정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목적 명도 받지 않더라도 대금, 잔금 지급해야 한다. 모든 위험은 채권에 전환된 거다. 위험이 넘어간 거다. 세 가지 예외.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위험부담이에요. 용어가 어려워서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토지 수용 얘기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 다음에 건물은 불나서 없어지지만, 자, 토지 임야 5만 평을 매매했어. 특히 이제 토지 같은 매매는 잔금 지급이 좀 늘어질 수도 있어. 임야가 큰 거야. 대금이 한 30억 나가는데 중도금 2번 치르고 있어.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그런데 잔금. 그래서 최초 계약서 쓰는 날 3억 주고 1차 중도금 10억 주기로 하고 2차 중도금 7억 주기로 하고 맞아 잔금 10억 치르기로 했어. 그래서 3, 4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이게요. 근데 중간에 중도금까지 잘 넘어갔는데 중간에 갑자기 뭐 산업단지로 조성된다고 수용이 돼버렸어 여기가. 수용된 토지를 매도인이 소유권 넘길 수는 없잖아요.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매수인 잘못도 아니야. 그럼 뭐의 문제 이게? 계약은 유효한데 소유권 등기 못 넘기잖아. 수용 원시득이란 말이야. 수용 관공서가, 수용한 기업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지식에 의하면 매수인은요, 매도인에게 이미 치렀던 계약 충도금 찾아오고 잔금은 치를 필요 없고 그 수용당한 모든 위험부담은 다 매도인이 치는 거죠. 토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다음 다 배워요. 이게 수용 때문에 배우는 건 마찬가지. 이런 일, 건물도 이런 일이 있지만 이때 만일 매수인은 대상 청구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선택권이 있는 거야. 우리가 배운 대로요. 이미 치러던 계약 충도금은 돌려받고 잔금은 치를 필요 없고 수용당한 모든 위험부담은 매도인이 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용보상금이 더 나올 것 같아. 이게 급매물이야. 원래는 시세가 한 50억쯤 나가는 땅인데 돈이 워낙 급하다고 막 싸게 판 거야. 30억에. 수용보다 더 나올 것 같아. 남들이 그러는데 수용보상금 그래도 40억 이상 나오지 않겠니? 그럼 매수인이 뭐래요? 난 예정대로 잔금 치르겠다. 잔금 치를 테니까 수용보상 청구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매도는 거절할 수 없어. 법적으로. 잔금 치를 테니까 수용보상 청구 나에게 넘겨달라. 이거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럼 선택권이 있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치렀던 계약 충동 찾아오고 잔금 치를 필요 끝내도 되고 잔금 치를 테니까 수용보상 청구권을 화재보험 청구권을 나에게 지금 넘겨달라면 매도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이걸 선택해도 된다. 그걸 대상 청구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매수인은. 이해되시죠? 그런 건 이제 배울 거 이 다음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말뜻은 좀 알았어. 자, 그럼 정리합시다. 위험부담이라는 용어는 일단 계약의 성립 당시에는 건물이 토지가 존재했는데 막상 그 이행기 전에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야. 그런 불능은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 계약은 계약 자체는 유효다 뭐다.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이행이 된다, 이행이 안 된다. 건물이 없잖아. 이행할 수 없게 됐어. 누구 잘못으로? 쌍방의 잘못 없이 천재지변이나 삼자가 실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손실을 우리 누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매도인이 지는 것이 원칙이다. 매도인을 채무자적으로 부른다. 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미 치렀던 계약금은 돌려주고 부담반환하고 잔금은 못 받고 불러서부터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진다. 그걸 매도인 위험부담 진다 부른다. 그것이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는 위험이 전환되어서 모든 손실을 다 매수인이 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채권저주로 전환했다 부른다. 특이하게 있을 때 채권 매수인 지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잔금 지급이 지연되는 중에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매도인은 목적 인도하지 않고도 잔금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매수인은 토지를 매매했는데 매매한 토지가 잔금 치르고 등기 넘기기 전에 수용당했다면 매수인은요. 우리가 배운 대로
이미 치른 거 다 돌려받고 잔금 치를 필요 끝낼 수도 있지만 잔금을 치르면서 수용 보상금 청구 나에게 넘겨달라 요구하면 매도인은 거절할 수 없다. 그걸 법률용어로 대상 청구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 부른다는 거. 이런 얘기들 여기서 배울 거예요. 이 우연부담 얘기. 굉장히 중요한 파트겠죠. 생각만 해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중개하다 보면. 아주 가끔이지만. 응?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고. 다시 앞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면 동시행의 항변권이란 말이 있어요. 물론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난제를 겪고 있어. 하나는 해필이면 해방된 이후에 이 영미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일법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독일법은 굉장히 학문적이고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법이야. 이 독일법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법을 배우려면 용어부터 배워야 돼요. 법률행위가 어떻고 의사표시가 어떻고 복대리, 무건대리, 표현대리 예를 들면 여기들 동시항변권, 우연부담, 뭐 쌍무, 편무 용어들부터 배워야 돼. 이 용어 배우다 판나 그냥. 용어 배우다 판나. 이 논리가 굉장히 치밀하고 용어들이 까다로워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불행이었고 또 직접 받아들이지도 않고 일본을 통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또 일본식 한자 용어대로 다 바뀐 것을 음만 따다가 또 우리말로 바꿔놨어. 추정한다, 간주한다, 선이다, 악이다,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유과실, 무과실, 지금 동시항변권, 우연부담. 들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 용어도 모르잖아. 그럼 두 가지의 난제를 겪는 거야. 가뜩이나 독일법이나 그 학문적이기 때문에 논리도 어려운 데다가 용어도 일본식 한자가 또 어렵고 두 가지를 겪으니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처음에는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없던 분 야 내가 완전 이 나이에 공부 시작했으니까 성시에 열심히 해야지. 읽어봐야지. 잠 안 올 때 읽으면 참 좋아요. 잠이 안 와. 불면증이지 요즘. 피셔 그냥 곤충에다 피셔. 3페이지 넘기기 전에 졸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내가 이게 소설 읽든지 재미라도 읽지. 재미도 없어. 그 난제를 겪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법학을 배울 때 초등학생 얘기하면 한글을 모르는 거야. 한글을 모르고 입학을 하는 거야. 법률 용어를 모르고. 그러니 그 용어를 익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용어라는 것이 이렇게 익혀질 수가 없어요. 네이버 들어가고 그냥 다 뽑아봐야겠다. 동시항변권, 우연부담, 계약, 저할 책임, 쌍무, 편무 쫙 뽑았어. 설명 나오겠지. 지식인에 가면 네이버 여기다 치세요. 여기다 네이버 여기다 치세요. 지식인에다가 동시행의 항변권 치면 나와. 그런데 그 뜻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쓰임새를 알아야지. 우연부담이나 손해를 감수하는 거. 이거 갖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스토리가 있어야 돼, 스토리가. 스토리가 없이는 그 살아있는 게 아니야. 저 우연부담이라는 거 이렇게 글만 쓰면 아무 감정이 없잖아, 지금요. 근데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쓰는 용어다. 그럼 이게 기억이 좀 남을 수 있는데 우연부담이나 손해를 감수하는 거. 모든 손해는 다 매도인이 진다. 다음 같은 게 매수인이 위험이 전혀 진다. 이거 갖고는 풀리지도 않고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단어 시험을 이렇게 우리가 학교 들어갔더니 중학교 1학년이야. 스쿨 써보래. 스페링. 학생 스턴 써보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그거를 문장 중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률 용어를 어디서 배워야 돼요. 그냥 지식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전식으로 익힌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익혀야 되는 거야. 아까 계약처에서 관심있는 용어 하나 알려기 위해서 제가 건물을 매매했는데 간밤에 불이 나서 없어진 건물이다. 이런 원시적 불능이다. 이런 계약은 계약 성립됐다도 무효이다. 이때 매도인 매수인한테 지는 책임을 계약처와 관심을 진다 부른다. 그때 범위는 부대비용권 실내익 배상의 원칙이다. 이 얘기하기 위해서는 20분이 걸린 거야. 그러면 그게 조금 남아. 근데 그걸 그냥 사전학적으로 그냥 실내익 배상 부대비용 물어주는 거다. 계약처 할 책임 원시적 불능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뭐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 이야기를 들어야 돼. 이야기를. 이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자, 우연부담 문제 나왔어. 갑이을과 건물을 매매했는데 계약에 체결되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소실되어서 우연부담 문제군. 그럼 이 들은 얘기들이 이제 기억이 나면서 그러면서 문장 읽어가면서 수업시에 들었던 그거 연상이 돼야 돼.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자, 아주 재미난 영화였어. 아주 영화를 보여준 다음에 설문지 나눠주고 한번 그 영화를 본 얘기들을 한번 체크해보자. 그러면 그게 풀릴 수가 있어. 영화를 안 보고 나서 글만 주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게 어떤 데 맞고 어떤 데 안 맞아.
여러분들 영화를 보는 거야. 매일 한 편 영화를 보는 거야. 오늘 몇 편 봤어요? 여러 편 봐. 이 영화가 단편 영화라 수업이 진행되면 10분마다 영화가 하나씩 진행돼. 단편 영화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해요, 처음에. 그런 바탕 밑에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이제.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스킬도 필요하거든. 시험 보는 요령도 필요하고. 그런 건 이제 6월, 7월, 8월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한 편 한 편을 영화 장면 찍듯이 머릿속에 착착 그 장면을 찍어 놓는 거야. 그래서 필요할 때 갖다 꺼내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 얘기다. 동시에 한 몇 건 살펴볼게요. 그래서 영미법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독일법을 받아들이는 게 국민들의 불행이야.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서 그랬죠. 전 세계에서 독일법을 쓰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독일, 일본, 한국. 딱 세 나라만 독일법이야.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 법률교육을 못 시키는 거야. 법률교육을 못 시키니까 필요 없다 다 버렸어. 이렇게. 실용적인 법은 영미법 이런 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미법 같은 거는 미국 영화 보다 보면 법정 드라마 많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해 지가 막 법정에 가서 막 청부한 사람이 막 유명한 사람 싸워서 막 이기는 드라마 막 있잖아요. 한국 기대도 하지 마. 법정에 서지도 못해. 입장도 못해. 소장부터 잡아. 소장.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다 적을 줄 알아야 돼. 이 접수도 안 돼. 쓸지도 몰라. 응? 우리 상상도 안 돼. 걔들은 다 해. 걔들 고등학교만 나오면 법이 쉬워요. 영미법은. 사람에 관한 법, 물건에 관한 법, 분쟁에 관한 법. 고등학교만 나오면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놨어. 아주 쉬운 법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려워. 용어 자체도 몰라.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독일은 진연화 법이니까 일본과 한국은 법률교육에 성공한 나라에 실패한 나라예요. 실패한 나라야. 전 국민의 90%는 법을 몰라. 법률 그러면 교통사고 나도 판사, 검사, 변호사들만 만질 수 있어. 이건 내 교통사고 나도 내가 어떻게 소송도 못해 내가. 나 법대 나온 사람이야. 나 소송 못해요. 나 집사가 팔아도 등기 못 내. 여러분들 일반적이래요. 왜? 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등기도 못 내잖아. 웃기는 나라야. 웃기는 나라. 세금 계산도 못해. 잘못하면. 양수세 취득 계산 못해. 너 세무통해야 돼. 아니 뭐든지 법이라는 국민이 필요해서 만든 거고 또 뭐 개정하고 그럼 또 발표하면서 막 이렇게 홍보를 해. 하면 뭐해? 하다못해 보험계열 맺어도 보험 약관 작성하잖아요. 더 찢잖아. 약관 안 버리고 다 집에 있어. 생명보험 약관, 자동차 보험, 뭐 교육 다 있어. 그 계약서야. 다 또 버리지는 않아. 또 문갑에 다 넣어놨어. 읽어보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이 30만 원씩 들어가는데 내가 이런 일이 당하면 얼마를 주는 거야? 최대 보험료가 얼마를 날 보상해 준다는 거야? 한번 읽어봐. 이거 계약서잖아. 중요한 건 알잖아. 읽어 안 읽어요? 왜 안 읽어요? 이미 아는 거야. 어차피 읽어도 몰라 그거. 읽어도 모르니까 주는 대로 받는다.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한심한 거야. 다 법률생활 하는데 자기 계약서도 자기가 읽어볼 줄 모르고 집사 앞에 등기를 낼지도 모르고 맨날 주택임대보호법에서 세입자들은 확정일자 받아라, 점신고해놔라. 잘 몰라.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대충 하라니까 하는 거야. 대충. 이거 얼마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거야. 왜? 모르기 때문에.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 변제 그 용어 자체를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교육 완전 실패한 나라지. 전 국민을 문맹을 만들어버렸어. 법률의 문제는 법률가들 몇 명만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이 독일법 쓰면 안 된다. 응? 영미법 써야 된다. 독일법 쓰면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 법률교육 못 시킨다. 법대 만들면 뭐하냐. 법대 만들어서 법학사들 길러내봤자 걔들 법률생활 못한다. 너무 어려워서. 영미법 써야 된다. 근데 끝까지 누가 우겼어. 끝까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뭐 유진호가 어떻고 이런 놈 다 나쁜 놈들이야. 다 일제시대 때 동경 유학 가서 뭐 일본 그 메이지대학, 명치대학, 뭐 중앙대학, 동경대에서 법학 공부한 애들이야. 근데 걔들이 독일법을 버려버리고 영미법을 써버리면 내가 일제시대 법학 공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나 대법원장도 못하고 뭐도 못할 거 아니야. 끝까지 독일법이야. 내 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기득권. 그래서 일제시대 때 법학 공부하던 애들이 나중에 그 독일법을 써야지만이 자기들이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검찰총장하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득권 안 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국민이 알던 모르는 독일법으로 하자. 그때도 몰라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요즘 그 문제 좀 깨달은 거야. 이제라도 늦었지만 노스쿨 같은 거 만들어서 영미법을 좀 가자. 뭐 배심원제가 어떻고 노스쿨이 어떻고 하는 게 이게 바꾸는 거야 자꾸 영미법으로. 국민들이 법률생활 못하니까. 지금은 영미법 바꿔주는 과정인데 이런 용어들을 보면 그래.
여러분들 저랑 지금 본교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용어 하나 배우는데 지금 20분씩 걸리는 거야. 쌍목이야, 편북이야, 유상, 무상, 낙성, 요물. 우리가 지금 들었으면 그나마 조금 알듯말듯하지. 그냥 갖다 읽으라 그러면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요.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거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하고 용어를 몰랐을 뿐이야. 이 동시항변권이 뭐냐면요. 이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계약이 체결된 후에 쌍방이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은 서로 공평해야 돼. 공평을 위해서. 이 쌍무계약에서 이것이 발생되는 것이지 동시항변권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한쪽 사람만 의무를 지는 편무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아. 쌍무의 특징이야. 쌍무에서 이걸 뭐라 부르는 거냐. 쌍무에서 이제 학문적인 얘기가 이렇게 어려워. 쌍무에서 이행상의 견연성이라 불러요. 이런 용어 자체도 너무너무 어려운 용어예요. 견연성. 이 끌견자. 자, 일본 한자 용어예요. 서로 끌린다는 뜻이야. 이게 끌견자야. 서로 끌리고 연관성 있다는 뜻이야. 서로 끌리고 연관성 있는 걸 견연성이라 불러요. 이 쌍무계에서 이행상의 견연성이라 불러요. 응? 이렇게 불러요. 또 동시항변권은 항상 이 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누가 나에게 청구해 왔을 때, 청해서 구해 왔을 때 비로소 동시항변 추진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동시항변 추진한다는 말은 없어요. 응? 어떻게 청구했느냐? 상대방은 자기 의무를 나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나에게 이행을 청구했을 때,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나도 이행 못해라고 상대방이 이렇게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자기 의무를 제공할 때까지 내가 뭐 하는 거냐? 내가 버티게 하는 거야. 나 못해. 버티게 하는 거야. 이것이 이게 세상살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첫 문제 이렇게 물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지금 아주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리고 이렇게 물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다 아는 거야. 자, 매매계약이 쌍무계약이야. 매매가 체결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매도인은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 자, 그래서 잔금 치는 날. 잔금치는 이행기라고 그래. 이행기 도래. 제가 잔금 치는 날 왔어. 자, 매수인이 잔금을 다 마련해갖고 나갔어. 자, 매도인이 주섬나 나오더니 저 매수인 씨 오늘 계약도 하면 잔금 치는 날인데 내가 소유권 이전 게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소유권 등기필증 뭐 매도인 인감증 다 떴는데 내가 하나 빠진 게 있네. 응? 예를 들면 첨부서 빠진 게 있으면 등기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잔금 치르래. 잔금 치르면 내가 2, 3일 내로 나머지 서류 구비해 주겠대. 잔금 치를 거 안 치를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요? 나 매도인 시켜서 소유 이전에 필요한 모든 교부할 때까지는 나도 잔금 지급 거절합니다. 내가 잔금 치르는 거야. 이전에 필요한 모든 교부할 때부터 같이 합시다. 이 동시항변 주장하는 거야. 자기는 자기 의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나 이익을 청구한 거야. 자, 임대계약이 끝났어. 자, 계약서가 오늘 끝난 날이야. 집주인이 그래. 이사 나가래. 보증금은 어떠냐? 보증금은 내가 며칠 내에 뺄 때 이사부터 나가래. 나 보증금 뺄 때까지는 이사 못 나가. 당신께서 임대인께 보증금 빼주는 거와 내 이사랑 같이 하자. 동시항변 주장하면서 뭐 하는 거야? 버티게 하는 거야. 네가 뭐 할 때까지. 이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거 안 가르쳐도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 지금요. 이 동시항변 주장한다 그러는 거야. 같이 하자. 그러니까 동시항변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이게 반대말이 뭐 선이행 의무가 있다는 거야. 내가 먼저 이행하여야 임대가 끝났을 때 세입자가 먼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야지. 이사 나가야 보증만을 요구할 수 있다. 그건 동시항변이 아니야. 이건 선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행. 틀린 거야?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먼저 잔금을 지급하여야 내가 먼저 이행을 제공하여야 매수인이 먼저 잔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야. 내가 먼저 이행해야 된다는 게 선이행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같이 하자. 같이 하자는 거야. 이게 공평하잖아. 많잖아 이거 뭐 많은 정도가 아니지 뭐 이거 사회생활 때. 그렇죠? 상대방 뭐 할 때까지는 나도 이행 못해. 네가 나한테 제공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하고 버티게 하는 게 동시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청구해 왔을 때 상대방이 자기는
자기 의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나에게 내 의무만을 청구했을 때, 나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라고 주장하는 게 뭐 주장하는 거다? 동시항변 주장하면서 버티게 하는 거다. 이게 쌍목이하고서 공평하다는 거야. 이게 이행사의 개념 생각해보면 같이 이행하자. 동시항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든지 많은 얘기잖아. 그 얘기만 먼저 아셔.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사생할 때 동시항변에 들어가는 거. 응? 이건 동시항변이야. 내가 먼저 선행해야 되는 거. 이거 도표 같은 거 몇 개 해서 이제 암기시켜요. 암기시키기도 하고, 이 성립요건 같은 거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판례들, 유명한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 동시항변권이 어렵게 안 나와요. 예전엔 너무 학문적이고 법대학생들처럼 추상적인 어려운 걸 물었는데 요즘은 간단한 데 물어요. 딱 쳐놓고 동시항 고르시오. 동시항 아닌 거 고르시오. 중견 볼 때 알아야 돼. 중개사가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응? 그래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매도인이 허가를 신청해 주는 거야. 매수인이 중도금이라든가 같은 대금을 치는 것은 동시항변권가 아니에요. 판례에 따르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매도인이 허가 신청 협력하는 것이 선의행위야. 먼저 허가 신청해 주는 것이 선의행위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허가 지역에서 저 매수인 씨, 나 중도금 칠 때까지는 허가 신청 못 해줍니다. 지금부터 동시항변입니다. 당시 중도금 치르는 거야. 내가 허가 신청이면 지금부터 같이 합시다. 동시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판례가들이 많이 배워요. 무조건 매도인이 허가 신청해주는 게 선의행위다. 2년기에 끝났는데 집주인이 임차번호를 빼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 명령등이 내놨어. 명령 내놓고 집을 이사 나갔어.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 왔어. 보증 빼줄 테니까 그 임차 명령등이 말소시켜달라. 그러면 임차 명령 이사 나온 세입자가 임차 명령등을 말소시켜주는 거야. 집주인이 보증 빼주는 것은 동시항변권이 아니에요. 판례가. 아무 조건 없이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야. 무조건 보증금 먼저 빼줘야지만이 나중에 명령등이 말소시켜주는 거야. 이 판례들 몇 가지 배워요. 근데 이런 거 사실한테 중요한 거거든. 같이 해야 되는 건지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지. 학문적 성립요건 이런 학문적으로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전에는 그런 문제를 냈다고. 법원직, 검찰직 애들은 이런 게 중요해. 논리가. 근데 우리는 실생활에 관련된 게 중요하다고. 편문제가 많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렵게 나왔던 부분은 어렵게 내지 않고, 오히려 예전에 간단하게 처리하던 부분이 좀 어렵게 나오고. 많이 바뀌었어, 이게. 예전에는 맨날 법정시상권, 무슨 부동산 취득시효, 동시항변권, 유명한 파트에 아주 어렵게 나오는 대로.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응? 논리 배우자는 게 아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걸 배우자는 거다. 그래서 시험 방향이 많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같은 공부를 해도 논점을 잘 두고 해야지 같은 시간에 시험 문제에 적중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렵다고 하면 학문제 파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널 동시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같이 이행하자라고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내 의무 제공을 거절하면서 버티게 하는 것을 뭐 주장한다 부른다? 동시항변 주장한다는 거다. 그래서 매도인이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 줄 때까지는 잔금을 거절하는 거. 임대인이 보증 빼줄 때까지 세입자 이사 나가지 않으면서 버티게 하는 게 동시항변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살아가는 공평을 위해서 인정되는 공평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 자, 그런 다음에 170페이지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3자라는 계약도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시험 문제. 3자 계약이. 그만큼 너무너무 유명한 파트예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3자라는 계약 굳이 말하자면 10년 본 시험에서 10번 보면 9번 나와. 한 번씩 빠져. 10번 보다 보면. 거의 10번 중에 9번이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 고정된 손님이지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 3자라는 계약 이거 왜 내는지 몰라. 이걸 왜 중요해서 하면서 이걸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지 몰라.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한테 굉장히 하면 잘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용어들이 어려워요. 위한 계약이라 불러요. 법조문은 539조부터 542조까지 4개 조문이 있어. 4개 법조문을 두고 있는데 이 3자라는 계약도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배울 건데 이 3자라는 계약도 역시 다 임의 규정이야.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이 있다면 특약대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대로 하는 거고, 아무것도 특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이 3자라는 계약은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3자란 계약은 계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와 계약 맺는 사람과 계약 당사자와 이 계약의 효력을 받는 사람, 이 계약의 효력이라 해요. 효력받는 효력 당사자, 효력받는 사람이 뭐 다른 말로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서로 일치하자는 계약이에요. 이게 계약 맺는 사람과 계약 효력을 받는 사람이 달라. 그럼 이걸 왜 인정해야 되냐? 이 3자란 계약은 현대사회에서 원래는 두 개, 이게 어려워요. 여기가 두 개의 법률 관계로 처리돼야 될 것을, 두 개의 법률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을 그 신속성을 꾀하고 어떤 이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두 개를 처리할 것을 하나의 법률 관계로 처리해 버리는 것을 이걸 3자란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출발이 그래요. 이런 게 뭐가 있느냐 너무너무 많은 거야. 제가 두세 가지 예를 들게요. 생명보험계약, 운송계약.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뭐 잔치집에 꽃 보내요. 꽃 배달계약. 명절 때 백화점에서 선물해요. 이렇게 주문. 스승님한테 명절 선물 보내려고 백화점 갈비 세트 샀어요, 내가. 하다못해 명절날 백화점 가서 명절날 뭐 선물 가는 거, 선물 경매. 이런 게 다 3자란 계약 무수하게 많아. 무수하게 많은데 내가 가급적 무슨 얘기는 안 해, 지금. 부동산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부동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왜? 이 부동산은 다 명의신탁이 돼버려. 부동산은 계약 맺으면 네 앞으로 등기 내야지. 계약은 내가 맺고 잔금은 내가 칠 테니까 등기는 제 명의로 해줘라. 이러면 다 명의신탁이 돼버리는 거야. 즉, 중개업무 볼 때 이 3자란 계약서 쓰면 안 돼. 그게 중개실무 필요가 없잖아, 이게. 그럼 맨날 현부장 알고 운송계약이 어떤 맨날 이런 거 예를 드는 거야, 이런 거요. 그러면 법원직이나 검찰직 다른 시험 보는 애들은 이거 워낙 사실한테 많은 계약 형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지만 중개업 볼 때 부동산 중개업 보는 사람들이 3자란 계약서 써버리면 잘못하면 다 명의신탁이 돼버려서 명의신탁이 돼버리면 방조자 내지는 교사제에 대해서 처벌받는단 말이야. 필요 없는데 이거를 해마다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자, 예를 들게요. 뭔데 그러냐? 나 이거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요. 자, 여기 홍씨가 있어. 홍남기가 있어. 자, 홍남기가 삼성생명 보험회사 가서 보험계약을 맺어요. 생명보험 계약이야. 계약은 이렇게 맺는 거죠. 도장 얘가 찍어야죠. 자, 홍남기가 매달 3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만일 사망하면 보험금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게 계약 내용이야. 계약 이렇게 썼어. 근데 보험료 납입했어. 사망했어. 그러면 보험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다시 상속을 통해서 이 5억 원이 상속을 통해서 자식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보험계약 쓰면서 보험계약서에 다 쓰고 나서 보험의 수령권자는 자식을 딱 적어놔 버리면 이거 3자 약관이나 불러.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험 수령권자는 처자식을 적어놔 버리면 사망하면 직접 다이렉트로 보험금 지급하면 될 거 아니야. 두 개를 가야 될 것을 하나를 생략했잖아 지금. 그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이 보험금 누구한테 지급하기로 한다. 3자 약관이나 불러. 3자 약관을 삽입함으로써 두 개의 법률 문제 처리할 것을 다이렉트 한 번에 처리해버리면 신속하고 번거로움 없애는 거잖아. 자, 운송계약 맺어볼까요? 자, 한국의 수출업자 홍남기가 이 운송회사야. 무역 거래업자인데 이번에 미국에 있는 이제 기억해 주세요. 미국 LA에 있는 이 스미스라는 거래업자야. 얘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예요. 제 미국에 있는 친구 누구라고요? 스미스. 얘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친구가 몇 명 있어 나라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 얘 수입업자예요. 오케이. 야,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너 이런 조건으로 수입해다 팔아라. 오케이. 내 그 조건으로 수입하겠다. 오케이. 보내라. 컨테이너 3개 보내라. 그러니까 얘가 컨테이너 보내는 운송계약을 누구랑 체결해야 돼요? LA까지 컨테이너 하나당 뭐 3,000불씩
5개를 15,000불에 운송해 주기로 하고 언제까지 LA에 도착시키기로 하자. 그럼 운송계약은요. 운송계약은 운송회사랑 이렇게 맺죠. LA에 도착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홍남기가 비행기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가 운송을 넘겨받아서 이리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원래는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운송료 맺으면서 운송 약관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뭐라 쓰냐. LA에 도착하면 너희들 이 화물 산적시킬 때니까 화물 상한증이나 증서를 달라. 또는 이걸 이제 우리가 화물 상한증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운송장이라 부르기 좋아요. 요즘 운송장 불러. 그걸 달라 발급해달라. 그래서 LA에 도착하면 이거 갖고 온 사람한테 무조건 주기로 하자. 그 운송료 맺으면서 운송물은 이 화물 상한증 갖고 온 사람한테 서나 증권을 갖고 온 사람한테 넘겨주기로 한다. 특히나 넣어버려. 그러니까 증권 발행해달라. 그러니까 얘들이 발행해줘. 컨테이너 5개가 이 배에 실렸다는 그 서류를 발급해줘. 그러면 얘가 운송을 맺은 다음에 집에 와서 뭐죠? 이런 거로 보내요. 야, LA는 저 12월 20일 날 도착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보내줄 테니까 이거 갖고 와서 이거 증거 갖고 와서 도착하면 제시하고 직접 받아가라 이렇게 네가. 그러면 얼마 편리해.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기로 하잖아. 그래서 그 운송계약에 이 화물상한증 갖고 온 사람한테 이 선한증 갖고 온 사람한테 운송을 넘겨주기로 하자. 그럼 LA에서 바로 그 보내주고 서류 보내줘 버리면 DH표를 보내줘 버리면 바로 제시하고 물건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2개를 처리할 거, 이게 2개를 처리할 것을 하나로 처리하잖아. 이게 3자란 계약이야. 근데 계약은 누가 맺는 거야? 계약은 이렇게 맺는 거야. 계약 당사자는 얘가 계약서 도장 찍고 사인하는 거야. 효과는 누가 받아요? 얘가 받잖아. 보험계약은 누가 맺는 거야? 홍 씨가 보험계약서 도장 찍어. 내가 계약 당사자야. 보험금은 누가 수령해요? 처자직이 수령하잖아. 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거래를 취득한 사람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게 3자란 계약이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형태야. 자, 하다못해 꽃가게 저기 화환 얼마입니까? 예, 뭐 3단 화환은 얼마고 2단 화환 얼마래? 좋습니다. 3단 화환 7만에 사겠습니다. 그러면 꽃 배달 꽃집주인과 내가 계약 맺는 거야. 그런데 꽃 배달은 여기다 해주세요. 나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야. 적어주면 배달해 주잖아. 원래는요. 내 꽃집 가서 화환 사서 내가 갖다 줘야 되는 거야. 내가. 근데 꽃 배달 계약 맺으면 누구한테 주기로 한다. 그러면 내가 계약을 맺고 꽃 배달은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 그래봤잖아. 그럼 내가 갖다 줄 필요 없잖아요. 꽃 배달 계약. 다 3자란 계약이야. 2개를 처리할 것을 하나의 기본 계약에 누구한테 뭐 해주기로 한다라는 약관을 집어넣어서 2개를 갖고 하나로 생략하는 게 3자란 계약이다. 굉장히 많은 계약 형태지. 몇 가지 적었지만요. 근데 부동산 이거 하면 안 돼. 매매 계약은 내가 맺고 잔금은 내가 치를 테니까 등기는 얘한테 넘겨줘라. 이게 뭐야 이거? 명의신탁. 그러는 거야. 이 부동산은요. 내가 계약 맺으면 내 앞으로 등기 내야 되고 내가 계약 맺으면 내가 잔금 치러야지. 계약서는 내가 써 잔금은 쟤한테 주기로 하자. 이거 세금 탈세하는 거야 그러면. 응? 나 매도인이야. 20억에 사업하기로 한 자. 응? 내가 부담 등기 넘길 테니까 난 계약서 쓰자. 등기 내가 너한테 넘겨줄까? 대금은 20억은 나한테 주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 줘. 통장 입금시켜. 이거 다 탈세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자 계약 맺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쓸 일이 없잖아. 계약 중개사무소에서 3자 계약서 쓰면 안 돼. 부동산에 관해서. 그럼 명의다 방조된 내지는 교사자가 돼서 다 처벌받는 거야. 우리는 중개사 민법시험을 보는 거지. 그냥 법대학생은 그냥 민법시험 보는 게 아니야. 중개업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자는 거야. 중개업을 볼 때 3자 계약서 쓰지 마셔.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런 건데 등장인물은 3명이 등장해. 이제 법률 용어가. 다시 용어를 정리할게요. 여기서 운송계약 해봅시다. 수출업자 홍 씨가 운송회사 찾아가서 LA까지 컨테이너 5개를 뭐 몇만 불에 운송해 주기로 하고 언제 도착시키기로 하자. 그럼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송비 얼마에 언제 도착하기로 하자. 이때 이 수출업자 홍 씨 같은 사람을 법률용어로 요약자라 불러요. 요약자. 요약자라 불러. 일반 한자 용어야. 한자 용어 요약자. 이렇게 불러. 요약자. 이때 이 운송회사를 낙약자라고 해요. 낙약자. 요약자, 낙약자.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LA에 도착하면 그 증권제시에서 운송을 찾아가는 스미스 같은 사람을 이런 애를 수익자라 불러요. 여기다 스미스가 적을까? 미국 LA에 있는 수입업자 이래를 수익자라 불러. 수익자. 일단 3자란 계약은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3명이 등장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또 요약자를 뭐라 부르냐? 이거는
학자들이 부른 이름이고 또 얘를 수출업자, 운송계약 맺는 보험에 가입하는 홍남기, 수출업자, 운송계약 맺는 수출업자 홍남기 이런 사람을 채권자라고 불러요. 채권자. 같은 말이에요. 이 운송의 보험회사, 꽃가게 주인, 꽃가게 이런 데를 뭐라고 채무자라고 불러요. 왜 채무자 부릅니까? 얘들은 뭔가 이행 의무가 있어.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돼. 운송물을 넘겨줘야 돼. 꽃을 배달해줄 의무가 있어. 뭔가 의무가 있어. 채무자라고 불러요. 꽃 배달 받는 사람, 보험금 지급받는 처자식 이런 수익자를 제3자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야 이게. 근데 법조문에 네 조문이 있다 그랬잖아. 법조문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이렇게 나와 있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라는 말은 법조문에 없는 용어야. 학자들이 쓰는 용어야. 근데 시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내요. 이때 한국 수출업자 홍 씨와 홍남기가 보험회사 보험계약 맺는 거, 홍 씨와 운송회사 가서 LA가 운송에 맺는 거, 얘네 둘의 관계, 요거를 법률 용어로 보상관계라 불러요. 보상관계. 이게 용어를 먼저 쓸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논리가 아니라 용어. 이렇게 쓰기란 용어, 약속이야. 보상관계. 왜 보상관계라 부를까 생각해봤더니 얘가 운송물을 넘겨주면, 얘가 보험금을 지급해주면, 꽃을 배달해주면 얘로부터 뭘 받아요? 운임을 받아. 응? 보험료를 받아. 꽃값을 받아. 뭔가 보상해준다. 보상관계라 부르는 거야. 뭔가 보상을 해줘. 그렇잖아? 보상관계를 불러. 이때 보험에 가입한 홍 씨와 홍남의 처자식의 관계, 수출업자 홍 씨와 그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 스미스의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 이 관계를 법률 용어로 대가관계라고 불러요. 보상관계, 대가관계 이렇게 불러요. 용어 자체가 일단 낯설어요, 낯익어요. 낯설어.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요약자, 낙약자, 운송계약 맺고 꽃배달계약 맺는 걸 보상관계. 이때 요약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관계, 보험에 가입한 홍남기 처자식 관계를 대가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 이렇게 불러요. 또 이 3자라는 계약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계약은 이 계약의 성립 시기와 이 계약의 성립 시기라는 게 있어요. 계약의 성립 시기와 이 수익자가 얘가 권리가 발생하는 권리가 이 취득되는 시점의 시기가 이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3자 권리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네들이 운송계약 맺은 날은 언제냐? 그래 LA까지 냉동 컨테이너를 뭐 하나당 얼마씩 운송시켜주기로 하자. 오케이. 계약 맺은 날은 11월 30일이었어. 그러면 운송계약 언제 성립됐어요? 이날 성립됐지. LA까지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씩 언제가 도착시키기로 하고 운임 얼마 주기로 하자. 계약 쓴 날이 이날이야. 성립됐어. 근데 얘 권리가 발생한 날은 이 계약 성립이 11월 30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얘 LA에 도착했어. 그럼 얘가 보내줬어. 이 증권 갖고 가서 제시하고 찾아가라. 근데 LA에 도착한 날이 여기 12월 20일이야. 12월 20일에 얘가 나타나서 이 증권을 제시하면서 운송물을 넘겨달라고 이걸 뭐라 보냐면 수익의 의사표시한 날이에요. 증권을 제시해야지. 의사표시 했을 때. 이게 12월 20일이야. 이때 얘는 비로소 권리가 발생되는 거야. 그러면 계약 성립한 시기는요. 보험에 가입한 날, 예를 들면 운송계약 맺은 날 계약 성립했지만 3자 권리가 발생한 날은요. 그 증서 갖고 와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운송물을 넘겨달라. 의사표시한 날은 12월 20일이라면 얘 권리는 10월 20일 발생한 거야. 즉 3자라는 계약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3자 권리가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자가 나타나서 낙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운송을 넘겨달라. 의사표시한 날. 이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 수가 의사표시에 있어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이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 뭐 보험에 가입하는 홍 씨를 요약자, 보험회사를 낙약자, 운송회사를 낙약자, 보험금 지급받는 처자식, 미국에 있는 운송 넘겨 수입인서 이런 사람을 수익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요약자, 낙약자가 운송계약 맺고 꽃배달 계약 맺고 보험계약 맺는 것을
보상관계. 이때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홍남기 처자식의 관계. 한국의 수출업자와 운수 넘겨받는 스미스 관계. 요약자 수익자 관계를 대가관계. 또 3자란 계약은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3자 권리가 막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자가 나타나서 언젠가 낙약자에 수요 표시했을 때 운송물을 넘겨달라. 여기서 표시했을 때 그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계약 당사자는요. 계약 당사자는 얘가 당사자야. 효과는 얘가 받지만 얘가 계약 맺은 거야. 따라서 이 수익자는 얘가 권리가 발생되고 권리가 얘가 취득돼요. 취득되지만 그렇지만 얘는 효과는 얘가 받는 거야. 그럴지언정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따라서 이 운송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요. 운송계약 파기하려고 그래. 보험계약 파기하려고 그래. 보험 깨버리려고 그래.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효과 받을지언정 저기 집사람이 찾아가서 저기요 우리 남편이 우리 생활도 어려운데 그거 다달이 30만 원씩 붙는 거 보험 그거 해약합니다. 자격이 있어 없어요? 남편 오시라 그래. 아니 우임장 갖고 오시던가. 계약 당사는 여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뭐 변경하거나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 해제하거나 등등 뭐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는 권한은 누구만이? 요약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효과 받지만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수익자들은 뭐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권한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운송계약을 해제하건 파기하든 홍 씨가 해야 되는 거지. 얘가 나타나서 운송계약 파기합니다. 홍남이 차가 나타나서 보험계약 해제합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이거 다 배우기 다음에 어쨌든 용어가 어렵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보상관계, 대가관계. 수익을 표시했을 때 권리가 발생한다. 이런 용어들을 익혀주셔야 돼요. 이 다음에 좀 보기로 하고 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3자란 계약을 마치면 일단은 70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면 거의 7점대야.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기출문제 3자란 계약 문제를 5문제 푸는데 3문제 마치더라면 7점 들어온 거야. 그 사람은.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7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3자란 계약 문제가 괜히 어리버리하다는 거지. 그 말 갖고 맞을 것도 같고 틀릴 것도 같고 그 정도의 중상급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왜? 일단 용어가 까다롭고 등장인물이 3명이고 그리고 나서 이 3자란 계약에서 이제 민법총재 배운 뭐 의사표제 사기 강박이 어떻고 이런 걸 만들 혼합해 낸단 말이야. 그럼 어려워지지 진짜. 결합이 되는 이제 그런 파트가 돼 버린다고 이게. 어쨌든 3자란 계약 문제 조금 어려운 편이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를 피시냐? 172쪽에 계약의 해지 여기 뜰 거예요. 해지. 사실은 우리 계약 총론이 5문제 나온다 그러지만 구성이 돼 있는 거야. 어떻게 계약이 성립할 것이냐. 계약 성립에 그러면 뭐 청약 승낙 합의가 어떻고 청약 승낙이 어떻고 교차 청약 의사 실현 뭐 이게 어떻고 예를 들면 계약 성립 과정에 성립된 계약이 원시적분이 돼 버리면 계약 처리가 갈 책임이 어떻고 이런 문제 발생한다. 이게 성립 파트야. 성립된 계약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 효력 파트 들어가면요. 저는 동시장면권이 어떻고 우연부담이 어떻고 3자관계 어떻고 이 효력 파트가 끝난 거야. 그럼 성립한 게 언젠가 어떻게 소멸하는가. 딱 3파트야. 계약 성립, 효력, 소멸이야. 계약이 어떻게 소멸되는가.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에는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다. 이거 소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파트에 5문제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해제지란 파트. 계약 소멸 파트인데 여기는 법조문이 많아요. 543조부터 553조까지 법조문 12개 법조문 12개. 아까 우리 법조문 개수는 칠 필요 없지만 법조문이 많다는 건 내용이 많다는 거야. 한 점 한 점 다 그 내용이 붙거든요. 아까 계약 체결자 관리 책임 원시적분이 되어서 무효되었을 때 딱 한 조문이야. 동시장면권 같이 이행하자 536조 한 조문이야. 우연부담 2조문이야. 제3자란 계약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4조문이야. 해지해지 11개 조문이야.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봤을 때는요. 동시항명권, 우연부담, 법조문을 봤을 때 계약, 자율책임, 3절 이 4개 합친 것만큼 양이 많다는 거예요. 법조문 우리 해석법하기 때문에 어떤 법조문에서 법조문 다 풀어줘야 돼. 법조문을. 그래서 계약 총론 파트가 교과서 만약에 한 80페이지 되더라. 그럼 80페이지 중에서 한 25페이지 이상은 이거예요. 법조문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한 문제야. 우리 중요한 미분 특징이 뭐냐면요. 내용이 많다고 해서 여러 문제를 내고 내용이 적다고 해서 안 내고가 아니야. 이 다음에 배워보면 우리 물법은 지역권 같은 파트는 지역권은 아무리 교과서 길어도 4페이지, 5페이지밖에 안 돼. 무조건 한 문제. 예를 들면 지상권 파트는 한 30페이지 돼. 거기도 한 문제. 우리는 중요한 미분 특징이 뭐냐면요. 어느 파트마다 내는 문제를 다 분배해 놓고 있어. 내용이 많아도 하나, 내용이 작아도 하나. 이렇게 정해져. 그래서 이 해제 파트는 교과서 페이지를 보면 한 30페이지 돼요. 여러분 아직 안 받았죠? 30페이지 돼요.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논점이 법정해제, 약정해제, 이행시체, 이행불능, 해제권 행사, 해제 불가불사, 해제 효과 내용이 엄청 많아. 근데 딸랑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나오는데 또 틀렸네 어차피. 이것처럼 한 게 없어. 나 계약 총론 공부하려면 해제 파트를 맨날 절반을 한 거야. 절반을. 근데 틀렸어 막상. 그래서 항상 출제 비중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이 해제 파트는 자세히 공부하려면 민법 총칙 대리만큼 공부를 해야 돼. 이게 효과까지 들어가면. 근데 대리는 3문제나 나오지. 이건 한 문제 나와. 참 어떻게 보면 시험만 놓고 보면 실속이 없는 파트야. 넓은 바닥에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 그런데 많이 쓰는 용어죠. 해제 파트. 특히 이제 여기서 시험에 해제가 나오는데 논점이 많아요. 그러면 해제한다. 계약 소멸시킬 방법인데 해제는 어디서 쓰는 용어냐? 계약의 소멸은 소멸이야. 일단 해제건 해지건 일단은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하는 거야. 계약 자체가 유효했을 때 멤버 용어가 계약 자체가 유효했을 때 해제건 해지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효인 계약을 해제한다는 용어는 없어. 계약 자체 유효한 계약, 이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야. 무효인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 자체가 유효했을 매매 계약은 임대차건 뭐건 그 계약이 일단 유효했을 때 해제건 해제로 쓰는 거지. 무효인 계약을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보면요. 명의상 약정은 이자간이건 삼자간이건 계약명의상 명의상 약정은 무효다. 무효인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은 없어. 명의상 약정을 해제하여 이미 틀렸어. 무슨 무효를 해제해? 일단 유효해야지 해제하는 거야. 유효한 계약 쓰는 용어고 두 번째 해직은 어떤 사유가 있어. 해제 사유. 해지 사유라는 게 있어.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계약을 쓰는 용어야. 응? 계약이 아닌 데서 쓰지 않는 용어예요. 계약에만 쓰는 특유한 용어야. 해제건 해지란 말은 어디에만 쓰는 용어다? 계약에만 쓸 수 있는 용어야. 계약이 아닌 거는 해제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 다음에 배워야 하면 취소한다. 취소는 다 쓸 수 있는 용어야. 취소는 계약도 취소하고 단독행위도 취소하고 합동행위 취소하고 취소는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용어야. 취소는. 근데 해제한다는 용어는 오로지 계약에만 쓰는 용어야. 계약이 아닌 데는 해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특이한 용어인데 해제가 뭐냐? 일단 유효한 계약을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유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위반하면 하나 예를 들게요. 매매 계약을 맺었어. 약속한 날짜 중도금을 안 치러 얘가. 약속한 잔금을 안 치러. 매도인 빨리 치러달라. 몇 번을 최고했어. 끝까지 안 치러. 나 이 매매 계약 뭐 한다? 매도인이 열딱 지나서 오늘부로 해지한다. 계약을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고 위반했고 채불이행일 때 계약을 일방적으로 상대 의사 관계없이 내가 일방적 계약을 파기시켜버리는 거야. 오늘부로 해지한다 그러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해지한다 부르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 원인이야. 이 해지 사유는 이 다음에 임대차 배우면 이게 많아요. 하나 예를 들게요. 상가 임대차는 계약을 썼는데 3기 차임이 연체되면 상가가 아닌 일반
일반 창고, 건물, 주택, 임대차는 여기 주택도 반전세 있잖아. 이기 차이 월세가 밀려버리면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돼. 몇 번 참아주다가 6개월 밀렸어. 더 이상 안 되겠어. 건물주가 오늘부로 임대결 해지한다. 일방적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야. 해지 사유가 이제 민법에 규정돼 있겠지. 뭐 이기 차임 연체, 무단양도, 무단전대, 뭐 이 사유가 있다고. 그런데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지는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야. 내가 일방적으로 오늘부로 해제한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있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이런 것을 우리가 단독행위라 불러요. 내가 일방적으로 해제한다. 내용 좀 보내. 오늘부로 그냥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계약이 되는 거야.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라 불러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제 해제한다는 말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시켜버리는 거야.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뭔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런데 그걸 소멸시키는 건데, 다만 이런 사유가 발생했어. 자, 봐보세요. 해제 사유가 발생해.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토지 매매를 맺었는데 약속 안 할 때 중도금을 안 치러요. 빨리 중도금 치러달라. 2달이 지났어, 지금. 지금까지도 안 치르고 있어. 사유 발생했죠? 발생했는데 매도인 입에서 해제한다. 이 말을 안 해, 얘가. 이 말이 안 떨어지면 계약 소멸한 걸 소멸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우리 그 법조문에 임대차 2기차 2달치 월세가 밀려버리면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이 아니라 지금 1년치 밀렸어. 1년치 밀렸는데 임대인 입에서 오늘부로 임대 해지한다. 이 말 안 하면 해지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야. 즉 그 사유가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해제되고 자동 해지되는 건 없고 해지한다. 뭐가 있어야? 의사표시가 있어야. 중도금 안 치렀지만 매도인에서 해지한다 말 안 떨어지면 해지 안 된 거지. 이게 아니라 넉 달, 6개월치 밀려도 건물주 입장에서 해지한다 말 안 떨어지면 해지 안 된 거지. 사유가 발생했다 자동으로 해제되고 자동 해제되는 거잖아. 꼭 뭐가 있어야 돼? 해제한다. 의사표시는 있어야. 응?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야. 근데 언제 쓰는 용어냐? 해제건 해지건.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일방적으로 내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일시적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일시적 계약. 그런데 얘는 해제는 뭐가 있냐? 해제는 소고표가 있어요. 소고표. 많이 쓸 용어예요. 소고표는 말이 뭐냐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맺은 날이 11월 20일이었어. 중도금은 12월 20일 날 취득을 했어. 중도금 지급한 날짜 계약서 이게. 그만 찍었는데 12월 20일 날 중도금 안 치러요. 빨리 중도금 지급해달라. 몇 번은 최고했어. 끝까지 안 치르네. 안 되게 속서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매도인 입에서 드디어 12월 29일 날 나 10월 20일 날 맺은 매매 계약 오늘부로 해제한다. 라는 말이 떠졌어. 해제한다. 이 말 떨어져 버리면 이 계약은 어떻게 소멸해요? 해제한 오늘부터 계약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맺은 11월 20일로 돌아가서 다 계약 소멸하는 거야. 이걸 소고표라 부르는 거야. 현재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된 시점 돌아가서 계약을 다 소멸하는 거. 과거로 돌아가는 걸 소고표가 있어요. 해제는 소고표가 있어요. 소고표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해제는 뭐가 있느냐? 소고표가 있고 해제는 반드시 원상회복 문제가 벌어져요.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11월 20일로 돌아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11월 20일부터 해제한 12월 29일까지 서로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주는 문제. 그걸 원상이라 불러요. 해제는 소고표가 있다. 해제는 원상 문제가 벌어진다. 뭔가 주고받을 게 있어요. 물론 계약금은 우약금을 몰수하기로 한다 그러면 계약금은 몰수하지만 중도금 받은 것은 중도금 돌려줘야지. 이렇게 해제는 소고표가 있다. 과거로 돌아간다. 해제한 날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맺은 날로 돌아가서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또 해제는 원상의 문제가 벌어진다. 따라서 11월 20일부터 해제한 12월 29일까지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주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런데 일시적 계약이란 말이 뭐냐?
일시적 계약이란 말을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개만 시험 범위잖아.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라 불러요. 일시적 계약이 뭐냐면 계약이 한번 딱 맺어지면 딱 채권 채무가 권리무가 한 번만 딱 발생하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거야. 딱 한 번만 발생해. 장래에서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야. 자, 내가 백화점 가서 민코트 하나를 뭐 할인해서 500만 원에 사기로 계약 맺었어. 계약서 계약 맺어지는 순간 백화점 측은 나에게 그 매매한 물건을 임대해줄 의무가 있고 나는 500만 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대금 지급했어 내가. 500만 원 지급하고 민코트 인도받아 갖고 왔어. 자, 이제 백화점 나 사이는 더 이상 채권자 발생할 일이 없어? 없잖아. 없잖아. 딱 한 번만 권리무가 발생하면 장래에서 새로운 채권자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 매매계약, 교환계약이 그래요. 그런데 왜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래서 갖고 왔는데 얘가 한 보름쯤 입었는데 밍크털이 아니야. 개털이야, 개털. 응? 소개장 열딱지 나서 너 저기 내가 보름 전에 맺은 그 매매계약 해지한다. 해지할 테니까 코트 돌려줄 테니까 내 돈 500만 원 돌려줘. 이 원상회복 받으려고요. 그러면 해지하는 날 떨어지면 계약 맺은 날로 돌아가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하고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건 돌려주는 문제. 이거 여기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 뭐가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위반이니까. 이런 문제 벌어지는 거야. 이 매매 교환, 그럼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은 뭐 한다는 말을 써야 돼요? 해지한다는 말을 써야 돼요. 지금부터 문제되니까 계약 맺은 돌아가서 다 문제를 다 정리해야 돼 이렇게요. 그런데 이 계속적 계약이라는 것은 한번 계약이 맺어지면 별일이 없으면요. 장래를 향해서 계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야. 채권 채무가 계속 발생하는 거야. 자, 고용계약이 맺어졌어. 내 회사에 입사하면요. 난 다달이 일해주는 의무. 회사는 다달이 월급 주는 의무. 언제까지? 퇴사할 때까지. 다달이 발생하잖아. 임대계약 체결되면요. 난 다달이 월세를 지급할 의무. 다달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수선 유지 관리해줄 의무. 임대가 끝날 때까지 다달이 월세가 발생하고 다달이 월급이 발생하잖아요. 한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장래에 계속적인 채권 채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관계를 계속적 계약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 계속적 계약 중에서 고용계약, 종신정기금 이런 건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 임대차나만 시험 범위예요. 그러면 말을 정리하자고 쉽게 얘기하면 매매계약, 교환계약을 파기할 때는 소멸시킬 때는 해지한다는 말 써야 되고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때는 해지한다는 말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해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해지는 소급표가 없어요. 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언제부터? 해지는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는 거야. 임대계약을 해지하면요. 오늘부터만 이제 임대계약이 끝나는 거지. 계약만 이제 6개월 정도 들어가서 임대차가 없었던 계약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계약을 오늘 삽혔어. 해지한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부터만 이제 나랑 고용관계가 아니지 2년, 3년 근무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해지는 소급표가 없고 해지한 날로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이 소멸하는 거야. 이렇게 쭉 계약이 오다가 해지한 날에 떨어지면 이날부터 이렇게 소멸하는 거야. 장래를 향해서만. 또 소급표가 없고 해지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해지했어요. 고용계 해지됐다고 했더니 사장이 그래요. 지금까지 월급 주고 다 토해내래. 다 갖고 그래. 지금까지 월세 받은 거 다 돌려주고 돌려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해지는 원상회복이 없어요. 그러면 해제당 해지사 이점.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과거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거다.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해지는 소급표가 없이 오늘부터만 소멸하는 거고 해지는 뭐가 없다. 원상이라는 말이 없다. 이미 주고받은 것은 주고받는 끝내는 거지 뭐 돌려받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임대계약은 해지한다. 매매계약은 해지한다. 쓴 건데 자 그런데 내가 말을 한번 써보자고요. 파스텔 우유를 먹었어. 누가 뭐 장이 안 좋은 사람은 무슨 뭐 파스텔에 요구르트를 먹으면 장이 좋아진대. 그래서 몇 개월 먹었는데 비싸기만 하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비싸기만 하고 이거 끊어야겠어. 애들이 안 먹는데 또 우유 끊으래 애들이 막. 우유 끊으란 말이 뭐예요? 우유 공급 계약을 해지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먹은 건 인정하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넣지 마세요. 마침 우유 돌리는 아주머니 만나서 아주머니 저 201호 다음 주부터는 우유 공급 계약을 요구르트 공급 계약을
넣지 마세요. 이것만 좋고 유식하게 얘기한다고. 그거 공급계약을 해제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해제합니다. 말이 헛나왔어. 그냥 우유 끊어주세요. 다음 주 넣지 마세요. 이러면 좋을 걸 그냥 유식하게 얘기하고 해제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저씨 뭐 갖고 왔어요? 양동이 3개 갖고 왔어. 원상회복하래. 다 토해내. 해제는 꼭 원상회복이 있는 거야. 용어 잘 써야 되는 거야. 해제합니다. 지금 먹은 것은 인정하고 오늘부터는 작년에 끝내자. 이해되시죠? 또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그래야지. 해지한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럼 오늘부터는 매매가 아니라는 거야. 계약 매진으로 돌아가서 매매가 없어져야지. 그 용어 정확히 써야 돼. 일시적 계약, 매매 교환, 해제. 계속적 계약은 해지. 이렇게 소고표가 있다 없다, 원상회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혹시 해지 사유도 해지도 손해배상이 있어요. 상대방이 뭐 잘못해서 해지했을 때는 그러고 나서 해지한 사람이 해지 당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차이점이. 네. 어쨌든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다. 이 다음에 좀 자세히 배우기를 하고요. 네. 자, 이런 용어들이고 넘기시면 계약 강론에 매매 들어가면 뭐 계약금이 어떻고 매매 효력이 어떻고 매도의 담보 책임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거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거 보고 주택임대차로 넘어가서 여기 주택임대 넘어가서 대항력, 대항요건, 뭐 최우선 변제 이런 용어들만 몇 가지 좀 볼 거예요. 주임법, 상임법까지는 좀 평소에 알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